안녕하세요. 주동식입니다. 오늘은 호남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남 문제 아마 그냥 그 관심 없는 분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파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사실은 이 호남 문제 관련해서 좀 발언을 많이 해왔습니다. 발언을 많이 해왔는데 그동안에는 주로 호남에 가서 이 호남 분들이 듣기 싫은 얘기, 좀 거슬리는 얘기, 불편한 이야기를 주로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약간 반대 측면에서 그 호남이 아닌 그 우파들의 입장에서 호남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그 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에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미래와 민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주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우려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혐오스럽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의 일들이 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죠. 이제 그 애국 우파의 입장에서 더욱더 좀 당혹스러운 게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폐악이 심각한데도 국민들은 별다른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더 좀 약간 또 반등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저는 그 대한민국 주류가 교체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발전시켜온 주역이었죠. 이 애국 보수 우파. 이분들이 주류의 자리를 좌파 세력에게 넘겨준 것이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다. 그러면 우파는 왜 주류 세력의 위치를 좌파에게 넘겨주었는가? 국정에서 실패했는가? 하지만 그 우파가 주도했던 대한민국의 발전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성공 사례거든요.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가 이제 국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준에서 우파는 좌파에 비해서 압도적인 그 성과를 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우파가 또 정치적으로는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우파의 이런 정치적 패배의 밑바닥에 호남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우파는 바로 호남과의 정치투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주류의 자리에서 밀려났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87년 제재에서 대한민국의 선거는 거의 100% 영호남 대립구도였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핵심 이슈는 우파의 호남 포위 작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뭐 이건 대선이냐 총선이냐 하고 가리지 않고 다 그랬다고 봅니다. 우파는 사실 이 대결에서 거의 대부분 승리를 했습니다. 선거를 호남과 대한민국의 대립구도, 호남과 나머지 대한민국의 대립구도를 만들면 우파가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미난 꼴에 범이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나라 속담이 있거든요. 그 호남 혐오, 이 호남을 소외시키고 호남을 대한민국의 대립구도를 만드는 이 무기가 굉장히 효과가 강력했던 만큼 치명적인 부작용을 안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바로 우파 내부의 저열화. 그러니까 이 개선 발전이 아니라 저열화 현상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진영 내부에서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고 악순환 구조가 자리를 잡았다. 저는 이제 호남 문제의 근본에, 호남 소외 작전의 근본 그런 원인이 만들어낸 결과가 그거라고 봅니다. 같은 민족에 대한 혐오와 소외를 무기로 해가지고 집권하는 세력이 건강한 인력을 수혈하고 또 정치 리더십을 창출하는 이제 그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우파가 이 점에서 명백하게 실패를 했고 그 결과가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등장이라고 봅니다. 우파들 중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탄핵 때문에 이 우파가 패배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반대입니다. 탄핵은 우파 패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파가 패배했기 때문에 탄핵이 발생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탄핵이 없이 정상적으로 정치 일정이 진행됐다 해도 과연 이 우파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을지 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우파 최후의 대통령이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파가 더 이상 유력 대선 주자를, 그러니까 우파라는 거 여기서 이제 낡은 우파를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유력한 대선 주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 우리 우파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가지고 내세운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게 우파 내부의 저열화, 악순환을 구조를 입증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좌파 경험이 있고 좌파 출신입니다만 그래서 좀 압니다. 우리나라 좌파가 정책 능력이나 도덕성 저는 모두 허접하다고 봅니다. 이 87년 체제 성립 이후에 그 좌파가 몰락의 위기에 처한 적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저는 근본 이유가 호남이 이 좌파의 정치적 숙주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국 각지에 이제 그 호남 현지 인구는 많지 않지만 전국 각지에 뭐 수도권, 그다음에 영남, 그 호남 2, 3세들이 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 호남 성향의 좀 정체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호남 성향의 유권자들이 국내 최대 유권자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영남 유권자 숫자가 더 많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TK, PK 나눠져 있어가지고 단일한 유권자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면서 호남이 단일한 유권자 집단으로는 국내 최대라는 겁니다. 이런 호남을 붙잡고 있는 한 좌파들은 아무리 정치적 실패를 거듭하고 삽질을 하고 그래도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호남이 그 기지 노릇을, 이 보급처 노릇을 해주고 그랬다는 거죠. 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좌파가 리버럴과 중도 성향 유권자들, 그러니까 좌도 우도 아닌 뭐 스윙 보터라고 할 수도 있고 봐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뭐 지지를 결정하는 분들, 이런 그 유권자들에게는 이분들을 그 향해서 좌파가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어필하는 정치적 상징 자산도 호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5.18이죠. 아마 5.18 들으면 이제 우파들은 그냥 부들부들 떨 정도로 아마 싫으시겠지만,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 86세대, 이 사람들이 80년대 학생운동을 통해가지고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그 강력한 투쟁력을 유지했던 데에는 5.18의 호남의 피, 5.18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의 피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좀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뭐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호남과 좌파의 결합이 만들어낸 정권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파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남 소외, 호남 혐오가 우파의 엄청난 절대적인 불패의 무기였는데 이게 오히려 우파에 덧치된 그 결과가 됐습니다. 좌파와 호남의 결합은 앞으로도 이 좌파 집권의 절대반지라고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결합을 깨뜨리지 못하면은 우파 승리 그리고 집권은 앞으로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파가 좌파의 폐악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내고 정권을 되찾아오려면은 호남과 좌파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좌파 이념의 포로가 되어 있는 호남을 우파의 정치 철학과 이념으로 설득해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우파 중에서 꽉 반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호남을 설득해야 되느냐? 호남 지긋지긋한데. 하지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못하면은 호남을 설득해가지고 좌파랑 분리시키지 못하면은 우파는 집권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 영원한 마이너로 남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파가 마이너로 남아도 상관은 없죠. 문제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 호남 혐오를 버리지 않는 강경 우파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 논리적 귀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호남을 말 그대로 그냥 싸그리 몰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베 사이트 가보면은 할아버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홍어, 전라도로 말하는 거죠. 홍어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였으면 한 줄로 세워서 모조리 머리에 바람구멍을 내야 된다. 이런 식의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추천도 많이 산업화라고 그러죠. 산업화 많이 달리고 그럽니다. 이게 너무 이건 너무 참 농담이라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 호남을 대한민국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우파들이 그 현실적인 가능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호남 따로 나가서 니들끼리 나라 만들어서 살아라. 우리랑 연 끊고 살자가 그거죠. 그래서 뭐 전라민국이라는 말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래 이제 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실현됐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뭐 김씨조선 그리고 중국 아닙니까? 우파의 의도랑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호남을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5.18 우파들이 정말 싫어합니다만 5.18도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의 자산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흘러간 과거의 일을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5.18을 무장 반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펄쩍 뛰실 얘기이기는 한데 이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에는 우파가 자랑하는 뭐 경제 성장 외에도 그 2차 대전 이후의 독립화, 신생 독립국가로는 거의 유일하게 이 민주화를 세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것도 빠지지 않거든요. 민주화 인권 이것은 이제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정받는 그 일종의 국제 표준입니다. 이거 뭐 좌파가 강조했던 가치이긴 한데 좌파가 강조했던 가치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부인한다. 국제 이런 민주화와 인권 이런 국제 표준을 부정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대한민국이 김씨 조선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많이 사라집니다. 경제만 가지고 우리가 체제에서 경쟁에서 승리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인권, 민주화 이런 것이 더 어찌 보면 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예, 또 이 우리 우파가 호남을 설득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거 뭐 어떻게 뭐 짧으면 20, 30년, 길게는 한 5, 60년 동안 이제 지속된 것이 우파의 호남을 소외시키고 호남을 이제 적으로 삼고 호남 이제 그런 무기로 정권을 재창출해 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효과는 많이 봤지만 결국 그 귀결은 오히려 호남을 왕따시키고 고립시키려다가 지금은 우파가 고립되고 소외되고 왕따 신세가 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앞으로 호남을 계속 이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주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우파들이 아직도 잘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여전히 본인들이 주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류가 바뀌었어요.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은 옛날에는 이 우파가 칼자루를 쥐고 있었다면 지금은 칼날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대다수 우파들이 본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도 손만 작살이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우파가 현실을 고민하고 지금 좀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호남 밉지만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남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가? 저는 우파 지식인들, 어르신들이 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호남 문제는 우리나라 지식인들에게 일종의 금기였습니다. 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걸 존재하는데도 아무도 입 밖에 꺼낼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제가 호남 문제를 조사하면서 놀란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 특히 우파 지식인들, 호남에 대해서 발언한 게 거의 없습니다. 아마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숫자석이나 이런 데서는 이야기 많이 하셨겠죠. 호남 얼마나 미운지 뭐 씹어내기도 하셨을 텐데 그건 그냥 시정잡배, 감남을려의 이야기지 지식인과 리더, 오피니언 리더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발언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호남 문제에 대해서 우파 지식인들이 침묵한 결과가 바로 일베 사이트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베, 뭐, 이슈가 되는 사이트고, 뭐, 항상 말썽이 많이 일으키는 사이트입니다만은 저는 일베를 우리나라 보수의 정서적인 성감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대 총학생이랑 같이 그 혐오 발언 문제에 대해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서울대 학생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서울대 학생들의 15% 정도가 일베 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회원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뭐 구경하고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 동조하고 참여하는 그런 학생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베에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면은 그 루저들이 썼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 높은 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지식인들이 좀 이것도 저는 참 기만적이라고 보는데, 일베는 전부 루저들, 한마디로 사회의 좀 밑바닥 인생들이 거기 들어가서 글 쓰고 뭐 그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글들이 많아요. 물론 허접한 것도 많지만. 호남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글 중에서도 저도 이거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박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 중에서도 일베 회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상당히 정당하고 진실을 담은 그렇게 좋은 메시지들이 왜 그렇게 패륜적인 표현을 통해서만 그런 외피를 쓰고만 표현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결과라는 게 어떻습니까? 처참하잖아요. 일베 어마어마한 그 회원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러는데도 그 일베가 지금 어떤 그 메시지로 소화가 되고 있습니까? 흔히 메신저가 바로 메시지라고 그러잖아요. 일베가 지금 우리 사회의 상식인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우파 지식인들이 호남 문제에 침묵하는 동안에 일베가 대신 발언했습니다. 또 패륜 발언들에 대해서 일베가 패륜 발언할 때 우파 엘리트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베가 그런 온갖 패륜 발언을 일삼을 때 우파 리더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너희들 의도는 알겠다. 하지만 그런 패륜적인 표현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우파가 대한민국 문제에 대해서, 호남 문제에 대해서 더 발언권이 있고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 한 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적어도 호남 문제에 있어서는 일베가 우파의 발언을 대변했습니다. 대표했어요. 우파는 호남 문제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비판할 만한 용기도 정치적 정당성도 애정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앞에서 상당하게 말을 뭐가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뒤에 숨어서 혐오만 한 겁니다. 혐오. 공자가 한 말이 있죠. 정자정야.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저는 이 말이 정치는 정당성의 문제,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호남에 대한 우파의 메시지가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정치의 중요한 빠질 수 없는 기능 중에 하나가 공동체 통합이잖아요. 근데 그 호남을 인종주의적으로 혐오하는 이 우파가 대한민국 사회를 통합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냐고요. 한쪽에서는 호남, 예? 별저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적인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통합하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한번 우파들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들 일상적으로 그저 입만 열면은 호남 혐오 메시지 막 내뱉는데 당신들이 속한 정당이나 당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공개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의 요구 등으로 그 호남 당신들이 하는 발언을 내걸 수 있겠느냐, 호남 혐오 발언을 물어봤습니다. 단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내세우지도 못하는 그런 반인륜적인 혐오 메시지를 붙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우파가 시작부터 정치적으로 패배한 겁니다. 호남 혐오는 인종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뭐 인종주의라는 게 그냥 유전적인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에 의해서 규정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인종주의라고 보는데 이런 인종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호남 사람들이 호남으로 자기네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호남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종주의적 혐오가 정당화될 수는 없거든요. 우파가 호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판하는 게 정당성과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인종주의적 혐오와 그리고 정책 비판을 분명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좀 우파가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호남에게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파가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그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그 메시지를 호남에게 당당하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메시지라는 게 뭐냐? 호남의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반미, 반일, 친중 정부, 반 대한민국 이 정세 있잖아요. 이걸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면 호남도 불행해지고 대한민국도 망한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진실 아닙니까? 이게 우파의 가치를 집약한 호남에게 해야 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사실 욕만 하고 혐오만 했지. 저는 이게 이념적 내전이라고 봅니다. 우파가
우파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내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서울에서 상당히 성공하신 이제 그 광주 출신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따님 결혼식을 또 이제 광주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광주에서 꽤 좀 유명한 4성급 호텔인데 여기서 예식을 치렀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예식장이. 그러니까 뭐 예식장이 갑자기 깜깜해진 암흑천지가 된 거예요. 뭐 호텔에서 정전이 된 것도 사실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전이 되고 불이 나가자마자 호텔 직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백 자리 초를 들고 와가지고 불을 켜고 예식을 계속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 결혼식에 이제 하객으로 참석했던 그 신부 아버지의 친구,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신부 아버지한테 화촉이라는 것이 원래 뭐 촛불 아닌가, 잘 산다는 조짐있게 너무 마음 상하지 말소, 이렇게 이제 뭐 덕담 아닌 덕담을 건넸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 덕담 건네신 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호남의 이 대표 도시 광주에서 그 호텔에서 벌어진 이 에피소드가 호남의 처참한 경제 상황과 지역 인프라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이 불이 꺼지자마자 수백 자리 초를 바로 대령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런 일이 평상시에도 잦았다는 얘기잖아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호텔에 폭우가 쏟아지면 그 지역에 복도에 물이 넘쳐가지고 카페트를 가져온답니다. 그 카페트가 다른 용도가 아니라 그 물을 빨아들이는 용도로예요. 이것도 역시 직접 목격한 분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호남의 처참한 이제 그 경제 상황인데 또 정반대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 25명 가운데 20명이 호남 출신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뭐 꼭 서울구청장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권 요직에 호남 출신들이 뭐 엄청 많이 진출했다는 거 잘 알려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처절한 경제적 무능력, 그리고 압도적인 정치적 우세. 이게 지금 호남의 어떤 모순된 현실이거든요. 이게 또 그런데 우파의 현실하고 또 대조적입니다. 우파는 압도적으로 경제적인 성과는 거두었는데 정치적으로 처절하게 무능력하게 패배했잖아요. 이 우파와 대조되는 호남의 저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호남과 영남의 대립으로 상징되는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대립을 통해서 대립을 극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호남은 그런 그 대립 전선, 어떻게 아까 제가 내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전의 최전방입니다. 호남 사람들이 이걸 뭐 인정하지 않거나 또 서로 인식하지 못한다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호남의 비판적인 얘기, 호남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호남의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반미, 반일, 반대한민국 정서를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뭐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 하면은 호남 분들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은 속이 후련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듣기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아예 저한테 말씀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제가 이런 메시지 말했을 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현지에서. 호남이 이제 특히 뭐 불행한 역사 때문에 그런지 자기 검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를 싫어하고 좀 그 부정적인 분들도 공개적으로 그런 의견을 잘 못 꺼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그 금기 의식을 깨줘야 하거든요. 저는 제가 힘 닿는 한 이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우파 지식인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에서 이 호남의 반기업, 반시장 정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 이 대구와 부산에서도 호남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오를 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런 좀 용기 있는 이야기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방식은 좀 그런 거죠. 광주에 가서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좀 축켜 세워주고 대구와 부산에 가려는 근대화의 주역이라고 아부를 합니다.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파는 좌파보다 더 뛰어난 정치를 하지 못하면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좌파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기술로 승리하고 권력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우파는 나라를 구하는 전략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출발점의 하나가 호남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파의 가치를 담은 메시지를 자신 있게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남 혐오는 사실 우파에게나 그렇게 우파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파의 지성들이 오히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호남 혐오와 비판을 구별하고 정정당당한 비판으로 호남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 우파가 정말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